자, 첫 번째는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세포 내에서의 정보 흐름, 정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 정보의 해석 틀, 그 코돈이라고 하는 거를 동일한 모든 생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생명체들에서 이제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 생명의 연속성을 쉽게 얘기하면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전. 자,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요소는 이제 유전자, 그 다음에 처음 들어본 단어일 수 있는데 전사, 번역, 코돈. 자, 요런 게 뭔지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옆에 있는 요 자음, 모음, 한글과 그 다음에 숫자가 있는 걸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유전암호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 그렇지? 유전암호, 유전 정보. DNA에는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 정보. 정보는 인포메이션이잖아. 즉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어떤 문자, 코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미가 있어야 돼. 그치? 그래야 우리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이 수많은 문장들이 정보를 갖듯이. 그러면 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글자를 쓰는 거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요거를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자, 옆에 보면은 이제 암호표가 나와 있거든. 이 암호표는 이제 둘 사이에 어떤 그 제한된 규칙을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속이죠. 우리는 이제 그 한글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글로 구성된 문장에서 크게 이제 암호표가 필요가 없는데, 자, 여기 이제 그 고양이가 들고 있는 요 문장을 보면 DNA 정보는 3.15.2, 6.26.1, 9.24.4로 표현된다. 돼 있죠. 그렇죠. 숫자로 돼 있는 부분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과 내가 이런 그 암호표를 가지고 있다면, 공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3은 여기 암호표에서 디귿이구나, 그치? 15는 모음 안에요. 그 다음에 2는 니은이에요. 합치면 단이네요. 그치? 선생님 여기까지만 봐도 뭔지 알겠지만 뒤에 좀 더 해석해 볼게요. 자, 6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비읍이고요. 26은 에. 자, 1은 기억이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알겠죠? 그쵸? 단백. 단백함으로 표현되나? 단백질로 표현되겠죠. 단백질. 끝까지 해보면 단백질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이렇게 어떤 암호라고 하는 거는 글자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전 정보, 유전 암호라고 하는 것도 이전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지금은 얘네가 어떤 문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지금은 알게 됐다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배울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DNA 유전 정보와 생명 활동. 이제 DNA의 유전 정보, 아까 선생님이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생명 활동은 뭘로 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 그치? 밑에 한번 선생님이랑 볼게.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효소의 주성분으로 생체 내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건 누구다? 단백질이다. 즉,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걔네가 이제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하는 거지. 근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엄청나게 많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이 그 아미노산의 종류나 개수에 따라서, 배열에 따라서 무한대에 가까운 형태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다 서로 다른 단백질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세포가 얘가 이제 생명 활동을 하지 않냐? 생명 활동을 하는데 얘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냐면 효소야.
얘가 단백질이지. 근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 단위가 뭐냐면 아미노산이야. 즉, 자, 얘가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종류는 총 20가지가 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요런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쭉 얘네가 합쳐지게 돼요. 결합을 하게 돼요. 요게 바로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얘네가 더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폴리펩타이드로 된 긴 아미노산 사슬은 그냥 가만히 일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가 3차원의 입체 구조로 접히게 돼요. 자, 복잡한 형태를 갖게 돼요. 자, 요게 이제 3차원의 이 구조를 갖는 요 단백질이 바로 기능을 갖게 되는 거야. 이해될까? 그러면 이러한 특정한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특정한 구조를 가져야 되고 그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와 그 다음에 배열로 인해서 이 특정한 구조를 갖게 되는 거지. 자, 요거 이해될까? 자, 이제 이 구조와 기능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걸 한번 좀 얘기해 줄게요. 기능이 있다는 얘기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손 있죠, 손. 손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 사람의 손은 뭔가 복잡한 동작을 하기에 적합하지. 그치? 5개의 손가락이 있고 각각 3개의 마디씩을 가지면서 뭔가를 움켜쥐거나 정교한 동작이 가능하지. 그치? 이런 손의 복잡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손이 이러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짚기도 하고 가리키기도 하고 자그마한 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이걸로 주먹을 만들어서 뭔가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다양하게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뉴스 기사에서 한번 본 적 있을 텐데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호미하고 낫이 굉장히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이베이하고 아마존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이제 개인이 그 밭을 가꾸거나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미와 낫은 굉장히 이제 보편화된 그런 기구였는데, 농기구였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사용한 사람들의 이제 후기가 널리 퍼지면서 이게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호미와 낫을 생각해봐. 호미가 밭을 파서 갈기에 적합하고, 낫은 어떤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거를 밑에를 끊기에 적합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호미와 낫이 그 기능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뭘 얘기할 거냐면 카탈레이스를 들어볼게요. 효소야. 카탈레이스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가 하는 역할은 과산화수소수를 분해하는 거거든. 그러면 과산화수소수를 물과 산소로 분해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효소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 과산화수소수와 결합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 과산화수소수를 붙잡아서 쪼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3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위에서 만약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펩신이라고 효소는 단백질을 붙잡아서 분해해야 되겠지. 그러면 역시 단백질의 특정한 부분을 인식해서 붙잡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앞부분에서는 단백질의 기능을 갖는 데는 단백질의 구조가 중요하고 그 구조를 갖는 데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유전을 통해서 부모가 자손에게 특정한 형질을 물려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닮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부모를 닮는 것은 부모가 그 단백질 자체를 넘겨주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카탈레이스 자체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뭘 준 거냐면 카탈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넘겨주는 거야. 근데 그 설계도는 어디 있는 거야? 그게 바로 DNA에 있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할게. 부모가 자손에게 주는 거는 단백질을 주는 건 아니야. 근데 단백질이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런 단백질을 주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뭘 준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가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넘겨준다. 이해될까? 자, 그럼 이런 DNA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담겨져 있을까?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자, 하나의 특정한 단백질과 RNA를 합성하는데 RNA 이제 헥사안의 한 종류인데 선생님이 이거 정리해 줄게요. 이때 필요한 정보를 이 정보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해요. 유전자. 유전자. 자, 유전자 다시 얘기할게.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DNA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DNA 중에서 DNA의 모든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단백질과 RNA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만 유전자라고 한다. 자, 옆에 볼게요. 자, DNA 염기 서열에서 특정한 단백질이나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를 우리가 최소 단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의 유전자는 3,000개 이상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은 약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 유명한 게놈 프로젝트,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사람의 이 염색체에 있는 유전체에는 유전자가 한 2만 5천 개 정도 담겨져 있구나. 유전자는 DNA상의 특정한 위치에 있고요. 이 DNA 한 분자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 이건 선생님이 뒤에 그림에서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여기 넘어갈게요.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세포의 핵 안에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지. 지난 시간에 염색체 배웠어.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뜯어보면 이 염색사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응축돼 뭉쳐있는, 그러니까 실이 뭉쳐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는 실사자예요. 그러면 이 염색사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얘는 단백질과 그 다음에 DNA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단백질은 역할은 뭐냐면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좁은 공간 안에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응축이 돼야 되는데 그 응축을 할 때 감기 위한 실패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을 보관하는데 그냥 쭉 풀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손으로 뭉쳐서 그냥 집어넣는다면 아마 그 응축되는 정도는 크지 않을 거야. 근데 작은 실패에다 똘똘똘똘 감아서 넣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실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압축률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단백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그란 거거든요. 얘를 우리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그 단백질에 감겨져 있는 이 DNA를 쭉 풀어보면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유전자는 뭐라고 했지? 단백질이나 RNA를 합성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부분이라 그랬지.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야? 나머지 부분은 그런 정보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정크 DNA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이제 요 분자 생물학을 생투나 이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 거고요. 일단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DNA의 단백질 정보를 담고 있는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DNA와 RNA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좀 해줄게요. 자, DNA와 RNA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핵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핵산이란 말은 뭐냐면 뉴클레이크 엑시드인데 핵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다 이런 뜻이야. 처음에는 이 핵 안에 DNA나 RNA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 물질 성분이 산성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근데 이 핵산에는 DNA와
그 다음에 RNA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해요. 이 DNA가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유전 정보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RNA는 DNA보다는 조금 그 분자적인 안정성이 떨어져요. 불완전해. 그래서 잘 분해되거든. 그래서 저장하는 물질은 좀 적합하지 않고 얘는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전달. 자, 그리고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기 봐봐. 이렇게 이중나선. 두 개의 이렇게 꼬여있는 가닥이 보이죠. 그쵸? 얘는 하나의 가닥이 마주보고 있어서 사다리처럼 되어 있고 얘가 꽈배기처럼 꼬여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중나선 구조라고 해요. 반면에 RNA는 단일 가닥입니다. 반대편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구성하는 당의 성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DNA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걸 써요. 그 다음에 RNA는 리보스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붙은 NA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뉴클레익 엑시드, 핵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DNA는 디옥시리보스 핵산, RNA는 리보스 핵산,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DNA와 RNA를 구분하는 염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염기의 종류는 각각 4가지씩 있어요. 4가지씩. 자, DNA는 A, T, G, C 이렇게 4가지를 갖습니다. 선생님이 왜 T를 빨간색으로 했냐면은 RNA가 이 T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RNA는 A, 그 다음에 G, C 똑같이 갖는데 T 대신 U, 우라시를 가져요. 자, 요 이름을 한번 적어줄게요. 자, A는 우리가 아데닌이라고 부르는 염기예요. 아데닌. 그 다음에 T는 티민 또는 타이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G는 구아닌, 그리고 C는 사이토신이라고 불러요. 각각 발견된 그 유래된 물질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U는 우라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DNA와 RNA는 각각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을 공통으로 가지고 DNA는 타이민을, 그 다음에 RNA는 우라실을 갖는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 DNA와 R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를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당, 염기 이런 것들을 썼는데 핵산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불러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오각형의 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인산이 있어요. 그리고 요 옆으로 염기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4가지 염기지, 그치? 이렇게 기본적인 뉴클레오타이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DNA든 RNA든. 근데 DNA는 이 당이 디옥시리보스인 거고 RNA는 리보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염기는 역시 DNA와 RNA가 각각 하나씩 다르다 그랬죠. 이때 인산과 단과 염기의 비율이 1대 1대 1이에요. 즉 하나씩 모여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때 이 DNA가 아까 선생님이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려면 이 반대편에 다른 염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상보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이 염기는 상보적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상보적이란 말은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DNA의 경우에는
아데닌과 그 다음에 타이민이 결합을 해요. 즉 한쪽에 아데닌이 있으면 반대편에는 반드시 타이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쪽에 구아닌이 있으면 반대쪽에 반드시 사이토신이 있게 돼요. 자, 여기 볼까? 여기 지금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지, 그치? 자,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내려오는 골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이렇게 생긴 골격이 있어요. 그쵸? 그 중에 만약에 한쪽이 얘가 노란색이, 색깔을 파란색으로 쓸까? 자, 얘가 아데닌이라면, 얘는 아데닌, 아니, 얘가 타이민이라면 반대쪽은 반드시 아데닌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만약에 얘가 사이토신이라면 반대쪽은 반드시 구아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한쪽 가닥만 알아도 반대쪽 가닥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때 이 DNA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냐면 DNA가 자, 얘를 좀 확대해서 보면 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인산과 염기가 이렇게 있잖냐? 자, 여기 이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야. 얘가 예를 들어서 아데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오는 애는 요 밑에 이렇게 오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이렇게 A, G, C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와 그 밑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과 인산이 결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자, 요 결합은 공유 결합이에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 자, 반대편에 아까 선생님이 염기와 상보적 결합을 한다 그랬지. 자, 요 반대편에는 염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염기는 반드시 상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타이민이,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토신이, 여기에는 구아닌이 오게 되지. 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쪽에서 들어올 때는 얘와 반대 방향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의 오각형 모양과 인산의 방향이 왼쪽에 있는 게 위로 향했다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반대로 이런 형태를 갖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유결합은 어떻게 생기냐면 당과 인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앞에도 있을 거고 뒤에도 있을 거고 앞에도 있을 거고 뒤에도 있을 거고. 자, 얘네가 이렇게 얘네 사이에 결합을 갖게 되는데 이 결합은 점점점으로 할게요.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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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얘는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수소결합의 개수가 달라요. 아데닌과 타이민은 2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결합은 공유결합보다는 조금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잘 뜯어집니다.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얘네가 분리돼요. 자, 아무튼 얘네가 이렇게 돼서 이 사다리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아져 있죠. 그렇죠? 자, 요게 바로 DNA의 이중나선 구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요거 자,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좀 지운 다음에 할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당 인산 골격이에요. 바로 요 부분이지, 요 부분. 그래서 얘네가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요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방향이 반대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운데에는 뭐가 온다? 염기가 온다. 여기가 아데닌이면 여기가 타이민, 여기가 구아닌이면 여기가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계속 볼게요. 자,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염색체 형태로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 자, 유전물질. 이 유전물질은 DNA고요. 염색체의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은 단백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인데, 이 DNA를 안전하게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때 바로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염색체의 형태로 응축해서 전달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파일을 복사를 하는데 수십만 개의 파일이 있어. 근데 이게 전부 다 낱개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중에 몇 개의 유전자가 빠졌는지, 파일이 빠졌는지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지.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0개 정도의 폴더로 나누어서 담겨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훨씬 더 점검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운반하기도 편하겠지. 그게 바로 염색체의 형태예요. 염색체는 염색사가 응축된 형태고요. 염색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중에서 특정한 형질을 지정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한다. 아, 무슨 얘기냐면 아까 DNA에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유전자에서 뭘 만들어낸다 그랬지?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랬지. 그치? 예를 들어서 얘가 1번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칩시다. 자, 얘는 단백질 2를 만들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각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기능을 갖기 때문에 얘가 어떤 특정 형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얘도 형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쉽게 얘기해서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우리의 눈 색깔과 머리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눈 색깔이 갈색이지. 그리고 머리 색깔도 이제 흑색이 많고요. 자, 그 이유는 피부, 그 다음에 눈, 홍채,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럼 멜라닌 색소는 누가 만드냐? 멜라닌 합성 효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 그 정보는 어디 있는 거야? 바로 여기 DNA에 있는 거지. DNA에 갈색 눈동자를 만드는 유전자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가 많게 되면 멜라닌 합성 효소의 그 양이 많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효소로부터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가 많겠지. 그래서 갈색 눈동자, 검은 머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멜라닌 합성 효소의 양이 적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멜라닌 합성 효소의 색소의 양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홍채에서는 이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색소가 더 눈에 띄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눈을 갖게 돼요. 이거는 눈 색깔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질, 특징을 결정하는 모든 것, 머리카락, 키,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효소들 전부 다 이렇게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될까? 자, 밑에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용어를 사용해서 오늘 좀 많은 개념들, 단어들을 배웠거든요. 지금 개념 체계도를 한번 요거 만들어 보세요. 자, 요거 과제, 요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자, 쉬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고 할 건데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봐봐. 자, 이거 답은 없어요. 자, 앞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에 만약에 세포가 있고요.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은 세포에 들어있지, 그치? 그래서 화살표가 출발하는 것을 주어로 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받는 거를 목적어나 보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는 세포에
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DNA 해볼게요. DNA도 이쯤에 아무데나 하나 적어요. DNA. 이 DNA는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죠. 그쵸? DNA는 유전자를 구성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단백질 있네. 단백질. 단백질도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단백질. DNA는 단백질의 정보를 갖는다. 선생님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뒤에 있는 핵과 염기도 있는데, 자, 이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개념 체계도를 지금 바로 작성해서 만들어 보세요.